오늘은 검찰 개혁을 왜 시민의 힘으로 완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이번 주는 예고해드린 대로 계속해서 검찰 개혁 이야기를 이어가는 중인데요. 네. 오늘은 관료 포획 현상이니 혹은 유인 설계니 등등 하는 경제학 이론을 동원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관료 포획이나 유인 설계 같이 경제학에서 제공하는 설명이나 해법이 아닙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임스 뷰캐넌이라는 경제학자의 이론을 소개해드리면서 네. 권력을 가진 자들일수록 매우 이기적인 존재이므로 네. 그 자들은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 요 이야기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어제 주인 대리인 이론을 소개해드리면서 예. 정보를 독점한 대리인은 자신을 고용한 국민, 즉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독점한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론들 바탕으로 경제학에서 관료 포획 이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네. 이 이론은 조지 스티글러라는 미국 경제학자의 이론인데요. 스티글러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198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거머쥔 사람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론의 이름이 관료 포획 이론이죠. 네. 그리고 이 이론에 나오는 주인공은 정부 관료와 기업 두 곳입니다. 정부 관료는 기업을 규제하는 곳이고요. 기업은 정부 관료로부터 규제를 받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포획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관료와 기업 중에 누가 누구를 포획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이걸 얼핏 들으면 규제를 하는 관료가 보통 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규제를 받는 기업인이 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규제를 할 권리가 있는 관료가 기업을 포획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이론은 전혀 달라요. 실제로 이 둘을 운영해 보면 규제를 받는 기업, 즉 을로 보이는 재벌이 자기를 규제하는 정부와 관료를 돈으로 포획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티글러의 관료 포획 이론은 정부와 관료가 돈 많은 재벌 등 이익 집단에 포획돼버리는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요. 여기는 재벌을 규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네. 그러면 공정위가 갑이고 재벌이 을이어야 하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공정위는 재벌을 규제하는 게 아니고 재벌 편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예, 검찰도 범죄를 적발하고 처벌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직이잖아요. 여기가 갑입니다. 범죄자들에 대해서는요. 네. 그런데 재벌들과의 오랜 관계를 보면 검찰이 되레 재벌 범죄를 옹호하고 면죄부를 줍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편 들어봐야 돈이 나옵니까? 노후가 보장됩니까? 재벌 편 드는 게 훨씬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공정위는 완벽하게 재벌에게 포획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재벌을 규제하지 않아요. 오히려 재벌에게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의 지배구조를 보면 대놓고 금산분리를 위반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산분리의 원칙, 네. 즉 금융회사와 제조회사가 같은 그룹 내에서 지분관계로 얽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삼성은 금융회사인 삼성생명과 제조회사인 삼성전자 등등이 서로 지분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금산분리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해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소하려면 삼성이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네. 이거 내기 싫다고 삼성이 대놓고 지금 실정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공정위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삼성을 가서 조지는 겁니다. 야, 그렇죠. 빨리 법 안 지켜? 과징금 물고 싶어? 죽여버린다. 이런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공정위입니다. 예. 그런데 정작 공정위는 2009년부터 삼성의 어려움을 풀어줘야 된다. 삼성만큼은 금산분리 예외를 인정해주자. 이런 주장을 공정위가 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가 삼성의 금산분리 문제를 풀어주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네. 재계나 보수 언론이 삼성 편 드는 거 우리 한두 번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공정위가
그 재벌의 횡포를 막고 감시하라고 만들어 놓은 핵심 규제 기구가 무려 9년 동안 삼성의 어려움을 풀어줘야 된다. 이딴 주장을 하고 다녔다는 데 있는 겁니다. 공정위가 재벌 민원 들어주는 기관이냐고요. 뭐 신문고 같은 겁니까? 공정위가 얼마나 웃겼냐면 2007년 1월에 매년 공정위의 새해 목표를 발표하는데 이때에도 삼성의 금산분리 어려움을 구해주자. 이게 2017년 공정위 주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은 박근혜 탄핵소추가 이미 국회에서 가결이 됐고 네. 촛불혁명이 한창이던 때였다고요. 정권교체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은 해였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공정위는 2017년 올해의 목표 삼성의 어려움을 풀어주자 이 지랄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구가 재벌에 완벽하게 포획이 된 명백한 증거죠. 네. 자, 이렇게 관료나 정치인들이 이기적이고 규제기구는 재벌에 포획될 확률이 높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유인설계 이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정치인이나 관료가 이기적이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니까 결국 이자들이 재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더 큰 이익을 얻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쟤들이 왜 재벌에 포획됐겠습니까? 거기서 뒷돈을 주거나 노후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거나 이런 건데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나서서 이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잘했을 때 엄청난 지위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설계를 하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센티브도 걸고 뭐 연봉도 높이고 이런 식의 구조를 설계하자는 거죠. 저는 뭐 이 이야기가 일리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묘하게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방법들은 매우 주류경제학적인 해법이거든요. 인센티브를 걸어서 일을 잘하게 하자. 요 유인설계는 주류경제학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나쁜 놈 벌 주고 좋은 놈 상 주자 뭐 이거잖아요. 조지 스티글러의 관료 포획 이론도 사실 매우 주류경제학적인 시각입니다. 사실 스티글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관료란 어차피 기업인이나 재벌들에게 포획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부라는 것의 존재가 효율이 전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라. 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실제 스티글러도 그런 주류경제학의 시각을 갖고 있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관료 포획 이론이나 유인설계는 일리가 있어요. 들어보면. 왜냐하면 이기적 인간이라는 모델은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권력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 들어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리가 있다 보니 결론이 이상하게 주류경제학으로 새버립니다. 정부는 비효율적이야. 관료는 나쁜 놈이야. 그러니 모든 걸 시장에 맡겨. 뭐 이런 결론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나가면 전부 민영화해라. 정부기구 축소해라.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 진보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현실적으로 밀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민중들은 상당히 협동적이고 공공적이지만 관료나 검사나 정치인들은 진짜 이기적이거든요. 그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존재가 아니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자 이 주류경제학적 해법이 논쟁에서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과제로 남습니다. 저는 유일한 해법이 이기적인 관료, 정치인, 검사 이런 것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그러니까 인센티브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검사, 고위 관료가 이기적 인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40년 동안 신자유주의 해봤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개판이 되는지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하고 공공의 통제는 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주도해야 하는 정치인이나 검사들은 대부분이 공익적이지 않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공공도 지키고 이기적인 관료들도 제어하는 유일한 방법이 민주적인 통제라는 겁니다. 이걸 관료, 검사, 정치인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시민이 직접 통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은 훨씬 이타적이고 공공적이거든요. 이 논쟁은 사실 세상을 보는 두 거대한 철학의 충돌이죠. 주류 경제학자들은 정치인 관료 다 이기적이니까 때려치고 민간에 맡기자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정치인과 관료는 이기적이니까 시민들이 직접 통제해서 공공을 지키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이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정부는 찌그러지고 공공은 축소되고 전부 다 시장에 맡겨야 하는 황당한 세상이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검찰개혁 정국이 촛불 국면이 돼버렸잖아요. 예. 이게 오히려 더 잘 됐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게 좋은 대통령, 좋은 정부의 힘으로 쉽게 됐다면 지금처럼 굳이 우리가 주말에 서초동에 모여서 촛불 들고 이런 수고를 할 필요는 없었겠죠. 예. 훨씬 간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다면 언젠가 다른 정치 세력이 집권했을 때 다시 백도가 될 가능성도 생기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정부는 좋은 정부지만 정치인이나 관료라는 건 근본적으로 이기적 속성이 강한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선거를 하다 보면 경험해봤지만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예. 지금 대통령은 검찰을 자기의 밑에 두고 그 힘을 악용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지만 언젠가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시작됐던 검찰개혁은 어떤 방식으로건 언제든지 위에서 다시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검찰 권력이 워낙 강력하니 그걸 다시 집권 세력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명령하거나 판세를 뒤집으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판이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검찰을 개혁하자, 이런 판이 돼버렸잖아요. 네. 물론 이건 힘이 들죠. 이 주말마다 서초동 나가야 되고요.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판에서 검찰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질 겁니다. 만에 하나 박근혜나 이명박이 다시 대통령이 돼도 이 판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되돌리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국민적 저항의 직면에서 내가 다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처럼 시민들의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검찰개혁이라는 판을 끌고 갈 수 있다면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100배 나았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 겁니다. 물론 이런 판은 위험하죠. 만약에 민주적 통제마저 실패한다면 고위관료나 검사들은 진짜로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검사들이 그러지 않겠냐고요. 촛불 들고 100만, 200만 모였다는데 그거 별거 아니던데. 이제 이런 인식이 심어지면 진짜로 그쪽은 개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성공할 수 있다면 한국의 검찰권은 역사상 가장 올바른 길로 들어설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될 겁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벌어지는 경제학계의 수많은 논쟁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죠. 정치인이나 관료나 검사들이 이기적이라고? 오케이, 동의. 그래서 시장에 모든 걸 맡기자고? 그건 안 되지, 천만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공공을 지키는 대안이 있거든. 이런 중요한 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제 페북 친구분 중 한 분이 타임라인에 니들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촛불 들고 모이는데 재미 들리면 진짜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유쾌한 글을 올리셨던데 사실 이런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2016년, 2017년 촛불혁명을 정말로 드높게 평가해야 되는 것은 그 혁명 이후에 시민들 사이에서 우리의 민주적인 힘으로 권력을 통제할 수 있어. 너희는 오랫동안 우리를 깔봤지만 우리는 그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서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5개월 동안 투쟁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야. 이런 자신감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주적 통제에 대한 자신감은 공공을 관료나 정치인의 손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지킬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자신감이죠. 심지어 이 감정은 검찰 권력이라는 강력한 권력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신감이 촛불혁명이 낳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믿습니다. 지금 국면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생각보다 한국 현대사의 매우 중요한 결과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적 통제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시금석이 될 테니까요.
부디 시민의 힘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검찰 권력마저 충분히 통제해낼 수 있다는 새로운 선례를 남기기를 바라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래요. 시민이 직접 다스리는 직접 민주주의. 전 직접 민주주의 실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저 휴대폰으로 다 국민이 한 대씩 갖고 있다면은 그렇죠. 이걸로 뭐 중요 현안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 대리인이 주인을 배신할 거다 이런 위험이 훨씬 줄어들죠. 직접적 통제 방식이 만약에 개발이 되고 이 힘이 강력해진다면은요. 굉장히 좋은 선례들을 대한민국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한 3, 4년 사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